네, TV 책방 북소리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한 심리학자 연구를 토대로 감정 카드를 만들었는데요. 이 감정에 대한 표현이 67가지나 나왔다고 해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사실 몇 가지 생각 안 나거든요. 기쁘다, 슬프다, 우울하다, 뭐 이 정도? 어떠세요? 단순하게 사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네. 감정이 섞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뭐 우프다, 아. 뭐 웃기면서 슬프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좋네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세계, 네. 또 하나의 우주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근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아까 67가지의 네, 카드라고 네. 했잖아요. 68번째의 카드는 빈 카드래요. 그렇죠. 그건 아마도 뭐 내 마음 나도 몰라. 모르겠다. 예, 그럴 때 이렇게도 볼수 많아요. 있겠죠. 맞습니다. 아마도 그 빈 카드를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채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시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에 대한 색다른 책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시자, 다독가이시자, 전방위 문인 모셨습니다. 행복은 누추하고 불행은 찬란하다의 저자 장석주 시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프닝 마음에 드셨어요? 네, 빈 칸에 대한 마음에 이야기. 듭니다. 예. 오늘 얘기 나눠볼 이 책이요. 행복은 누추하고 불행은 찬란하다. 이거 저희가 예전에 그 국어 시간에 배웠던 네. 역설법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제목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특이하게 느껴졌는데 제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네. 역설적인 의미를 네, 담고 네. 있죠. 그런데 이제 시인의 처지에서 보자면 보통 사람들은 다 행복을 원하죠. 행복을 갈망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사실 시의 경우, 많은 경우 시의 걸음이 되는 것은 행복보다는 불행입니다. 아, 그리고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하는 것은 그만큼 행복이 부재하다는 것, 행복이 결핍됐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우리 삶은 사실은 많은 부분이 불행에 감염되어 있고, 시인들은 그런 삶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런 뜻에서 좀 역설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또 시인의 입장에서는 범인들은 불행이 다가올 때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가지만 시인들은 오라 불행이여, 내가 너를 걸음 삼아서 시를 쓰겠다. 그러니까 예술가에게, 시인에게, 예술가에게 불행이란 지복인 겁니다. 와. 근데 하기가 생각해보면 네. 막 사랑에 빠져서 즐거울 때는 뭐 사실 시도 안 읽고 책도 별로 안 읽고 이런 데 비해서 뭔가 시련의 고통 뭐 그렇죠. 이랬을 때, 그러니까 힘들 독자들 때.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불행할 때 더 찾게 되는 것이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책의 저자 그 속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장석주는 시인이자 비평가, 에세이스트, 문장 노동자, 독서광, 책, 산책, 음악, 햇빛, 바다, 대숲, 제주도를 좋아하고 서재와 도서관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문장 노동자라는 말도 아주 눈길이 갑니다. 그래요. 네. 그 말은 제가 매일 보통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8시간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듯이 저 역시 매일 8시간 이상씩 읽고 쓰는 일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읽고 쓰는 일을 통해서 밥을 먹고 사니까 저 자신을 문장 노동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인분들이 네. 이렇게 본인을 규정하는 또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또 좀 장난스러운 것들도 있고, 제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누가 나는 매문가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매문? 네, 매문. 그러니까 글을 팔아서 나는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매문가. 그건 좀 뉘앙스가 조금 뭐 부도덕한 글을 쓰나 뭐 이런 생각이 살짝 쓰는데, 그거보다는 문장 노동자. 이게 그냥, 저도 마음에 듭니다. 객관적인 용어라고 할 수 네. 있겠죠. 그러게요. 저희가 문 열면서 감정 카드 이야기를 하면서 68번째가 빈 카드였다라는 그 말이,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책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지점이요. 저는 표지였어요. 네. 시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시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알아볼 수가 없는 시더라고요. 심지어 뭐뭐는 뭐뭐고 뭐뭐이면서 뭐 이렇게 다 빈칸으로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이건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네. 이 책을 낸
현암사 출판사의 디자이너의 오. 작품입니다. 네. 저도 이 표지를 처음 받아보고 좀 놀랐어요. 그쵸. 당황하기도 하고 중요 부분들을 지금 이 먹으로 다 지워버렸거든요. 거의 조사만 남아 예.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런 어떤 상징인 것 같아요. 아. 우리의 그 어떤 무의식의 세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예. 네. 얼핏은 뭐 좀 무례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글을 좀 좋아하고 시를 평소에 많이 읽는 분들이면 이 표지에 굉장히 환호할 것 같다는 그러게요. 생각도 저는 오히려 근데 들었거든요. 뜻밖의 책이 나오고 네. 독자 반응은 좋았어요. 예,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고요. 저도 무례하다고 느끼지 않았고요. 신선하다라고 저는. 일간지에 나왔던 시 모음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 한 편 한 편이 다 나와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열었는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이제 충격과 신선함이 저한테 느껴지는데요. 시에 딱 한 줄씩만 소개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페이지에 한 줄,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때때로 두 줄도 있긴 그렇죠. 해요. 두 줄도 근데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네, 한 문장, 한 줄 뭐 정도, 달라? 한 문장 예. 정도. 이문제 노독이라는 시는 어두워지자 길이 그만 내려서라 한다. 예를 들면 요 문장. 그리고 고두연의 말리포 사랑이라는 시는 당신 너무 보고 싶어 말리포 가다가 딱 요 구절. 그렇죠. 송재학의 죽음이여 발 뻗어라 라는 시에서는 생이여 한껏 발 쭉 뻗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구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그 일간지에 소개될 때는 네. 시의 그 거의 대부분이 네, 다 네, 소개됐거든요. 네. 근데 이 책에서 이렇게 그 한 줄 혹은 두 줄만 소개된 것은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 저는 시 다 나오는 것보다 그렇게 한 줄이나 두 줄 어쩌면 하이쿠를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부분을 이렇게 좀 주기 위해서 한 줄의 시가 번쩍하고 번개와 같이 우리 의식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효과 같은 것들을 좀 노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네. 앞뒤를 모르는 시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래서 좀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던져주신 구절 한두 문장만으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뒤에는 어떤 내용이었을까를 좀 상상하게 되는 재미도 또 나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에 실려 있는 그 시인들이 훨씬 더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를 읽고 싶도록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시 전문을 찾아보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책 보고 내가 이제 그 찾아서 그 시인의 뭐 심지어는 한 권이 아니라 그 시인 전체의 시집을 다 보고 싶도록 만들기 때문에 많은 내 선배 후배 시인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사실은- 상상을 해보고 실제로 그 시 전문을 읽었을 때 내 예상이 맞았구나 아니면 아니네 다른 전문이었는데 이럴 수도 있고 좀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재밌죠. 네. 그리고 저는 이 시인만이 하실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남의 시를 그냥 거두절미하고 한 줄씩만 빼서 그걸로 다시 책을 만든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그 작업 프로세싱만 보면 어려울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잘못 보면 되게 무례한 일이 될 수도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거고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거든요. 네. 그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 시를 뽑으셨던. 그거를 뽑을 때 네. 어떤 직관으로 들어오는 뭐가 있는 부분들을 뽑은 거죠. 네. 그러니까 논리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뭔가 번쩍하고 어떤 한 줄의 영감, 한 줄의 기쁨, 뭐 한 줄의 슬픔, 그러니까 우리 감정에 굉장히 그 예민한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을 뽑은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보통 뭐 시는 글로 적혀져 있고 그러면 이제 시집을 들고 이렇게 넘겨서 네네. 읽는다 이런 행위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시를 읽는다라는 행위에서 조금 더 나가서 그 시를 가지게 만드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뭐
그 옛날에 읽었었던 아주 감동 깊은 뭐 장석주 선생님의 젊은 시절의 어떤 시집을 내가 읽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장을 기억할 수는 없거든요. 기억하죠. 심지어는 그 한 권의 책에서도 단 하나의 빛나는 문장은 가슴에 그렇죠. 남는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아이디어를 독자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잘 이해하는가요? 예. 어쨌든 이 책의 매력은 정말 그 다른 책들을 특히 시를 찾아보고 싶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일종의 적극적인 독서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말하자면 제안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이제 그야말로 그럼 올바른 그러니까 시를 읽는 올바른 독서법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를 올바르게 읽는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고 싶은 방식대로 시야말로 그렇게 읽을 수가 있고, 시는 한 권의 시집을 앞에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고 쭉 훑어가면서 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시에 멈춰서 읽어보고 어떤 부분이 자기의 감정을 혹은 자기의 그 내밀한 어떤 무의식을 자극했는지 그런 걸 좀 사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자기한테 그 느낌으로 전달되어 오는 거. 시는 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어떤 느낌이 집적된, 쌓여있는 그런 세계거든요. 네. 느낌을 직관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세계가 바로 시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의 세계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말하자면 아주 분명하고 명료한 언어 체계에 주로 이제 접하다 보니까 시가 주는 가령 그런 왜 중첩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생각해봐야 되고 다시 생각하면 또 다른 면들이 보이고 이 부분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시의 주요 표현 방식이 이제 은유와 네. 상징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은유와 상징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 혹은 많은 부분들을 압축적으로 쓴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주를 한 줄로 쓸 수 있는 게 시거든요. 네. 근데 산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문으로 쓰면은 책 한 권으로 써야 될 부분을 시는 한 줄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압축과 생략과 어떤 비약이 가능하고 또 그런 걸 가능한 게 은유라는 표현법이거든요. 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 어떤 그 시의 가치를 만드는 게 은유에서 만들어지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좋겠죠. 시를 좀 개인적으로 평소에 어렵게 생각했던 한 사람으로서 조금은 내가 너무 어렵게 진짜 이성을 너무 동원해서 읽으려고 하진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도움되지 않던가요? 네. 옆에 보면 그 한 줄 맞아요. 옆에 장석주 그 저자분의 그 감상, 네. 말하자면 또 하시고 싶은 또 다른 메시지 이런 것들이 같이 오른편에 들어가 이렇게,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시를 가장 잘 또 많이 읽으시고 가장 잘 이해하시고 하는 분의 어떤 또 생각의 단편들 그러면서 또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라는 아이디어도 얻게 되고 그렇죠. 네. 좋았어요. 네. 이게 그냥 시, 정말 번쩍하는 시 한 줄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시를 정말 읽을 수 있는, 잘 읽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좀 안내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읽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살면서 그 좀 활동하는 다른 네.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주로 좌뇌를 많이 쓰거든요. 좌뇌. 네. 근데 시는 사실은 우뇌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관과 영감 혹은 어떤 창조적인 부분들 그런데 자극을 좀 주는 책이죠. 이런 시 그야말로 앞뒤 딱 잘라내고 한 줄을 툭 던져줬을 때 그것이 나한테 온 내 감정에 혹은 내 의식에 만들어지는 어떤 파장들 예기치 않은 파장들 네. 그런 걸 통해서 뜻밖의 자기의 그 직관이 작동하는 운의 어떤 자극이 주어진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영감과 창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네. 저도 이제 시를 개인적으로는 네. 좋아해서 그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시를 읽어보라. 근데 제가 이제 어떨 때는 이런 주문도 하거든요.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눈으로만 읽지 말고 그 눈으로만 읽으면 자꾸 이성적으로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소리내서 읽게 되면 그 지금 말씀하신 좀 문해를 쓰는 그러니까 감성적인 부분들로 말하자면 본인이 받아들이게 되는 네네. 이런 부분에 좀 쉬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시를 정말 소리내서 읽어야 될 이유는 또 더 분명한 게 네. 시가
언어의 리듬을 가장 잘 살리는 문학 장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모음과 모음 혹은 자음과 자음이 겹쳐지거나 또 이렇게 부딪히면서 네. 내는 그 소리값이 있습니다. 그 소리값이 만들어내는 울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도 특히 제가 소개한 오태환 시인의 네. 시 같은 경우에는 소리내서 읽어보면 우리 시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 네. 우리 그 소리들이 그대로 살아서 전달되거든요. 네. 그냥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 말들이 부딪히면서 내는 그런 아주 맑은 울림이 의미와 함께 우리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리듬의 이 장르이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으면 그 리듬에 훨씬 더 민감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석주 시인께서 그거를 의식하고 지금 네. 이 책에 어떤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 이렇게 좀 빠르게 눈으로 먼저 읽었을 때는 어떤 거는 굉장히 좋은 데 비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걸 왜 뽑으셨지? 이런 게 좀 퀘스천이 붙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대목들은 소리내서 읽어보니까 또 전혀 다른 측면으로 그 시들이 이래서 네. 이 대목을 따서 붙여놓으셨구나 이런 생각도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 어쨌든 쭉 봤을 때 좀 젊은 기운도 느껴지고 또 실제로 이렇게 그 시인들의 연령도 표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시인들 이런 분들의 작품들도 많이 인용을 하셨던데 어떤 젊은 시인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근데 젊은 있으셨나요? 시인들 시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90년대생 시인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88년 네. 이런 세대까지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한 세대 시인들 네. 또 돌아가신 뭐 서정주나 윤동주나 백석 이런 네. 시인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또 동서나 고금을 그렇죠. 가리지 않고 저한테 느낌을 주었던 그런 시인들의 시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젊은 시인들 중에서 그 개인적으로 특별히 좀 애정한다 그럴까요? 눈여겨보고 있다. 좀 눈여겨보고 있고 이런 시인이 있으십니까? 시를 읽으면서 네. 저로 하여금 눈길이 오래 머물게 하는 그런 시인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소개했지만 황인찬이나 뭐 네. 송승헌 네. 이런 시인들, 이런 시인들의 시는 뭔가 그전 세대 시와 네. 다른 무엇, 음. 세계를 새롭게 보는 어떤 눈 같은 것들이 이 시인들에게 있구나라는 네. 느낌이 들어서 네.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그 밖에 좋은 시인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전히. 예. 예. 네. 젊은 시인들 오늘 언급된 걸 들으면 대선배한테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시인으로 언급이 되시는 거 저는 상당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있다, 산다, 죽는다, 그럼에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하나의 시 같다는 생각을 혼자 붙여서 읽어보면서 했는데 이렇게 구성하신 또 이유를 들어볼까요?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영역들인 것 같아요. 있음, 존재함, 그리고 뭐 죽음. 죽음이라는 것도 삶의 일부로서 많은 시인들이 죽음에 대한 사유를 많이 펼치거든요. 그리고 뭐 사랑한다든지 사랑하지 않고 인간은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면에서 시인들은 그런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시를 쓰되 가장 깊은 때 보통 사람들이 보지 않는 깊은 근본적이고 어떤 형이상적인 데를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런 걸 끄집어내는 게 바로 시인들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시라는 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무관하거든요. 이게 아무짝에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자기의 공화국에서 시인들을 추방해버리기까지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공리론적 세계관의 입장에서 보자면 시인들은 그야말로 무익한 어떤 존재일 수도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시를 배우고 시인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잊고 사는 그런 근본적이고 형이상적인 문제에 대한 통찰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근본을 보게 해준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저는 시를 네. 읽다 보면 이게 더 우리의 일상 언어보다 훨씬 더 면밀한 커뮤니케이션일 수 있겠다. 심지어는 시공도 초월을 하는 것도 네네. 있고요. 네. 시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낭만적인 것이다. 낭만적인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다 라거나 혹은
이렇게 몽롱한 어떤 감정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을 말하자면 시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세계에 바탕을 둡니다. 오. 예. 그래서 시를 쓰는 사람들은 언어를 굉장히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구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시인들은 뭐 윌리엄 블레이크의 유명한 시 순수의 전조라는 시에서 모래 하나에서 우주를 보고 꽃 한 송이에서 천국을 보는 존재가 바로 시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수영 시인은 시를 아는 것은 곧 우주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시가 시를 안다는 것은 모든 그런 공부의 배움의 총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왠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명확하진 않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네. 그렇게 듣게 되는데 말 나온 김에 제가 읽었던 부분 중에서 네. 한 구절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부분과 또 선생님이 인상 깊게 읽으셨던 부분을 좀 나눠보죠. 어떤 부분 인상 깊으셨어요? 저도 이 좀 젊은 시인의 작품이었는데 네. 유희경 시인의 네. 작품을 신춘문예에서 보시고 그 감동받아서 이제 한번 뽑아봤다 이렇게 하셨던데 티셔츠에 목을 넣을 때 생각한다. 이 알은 비좁고 나는 당신을 모른다. 이 대목을 하셨는데 저희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또 저도 티셔츠 입고 벗을 때마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 안은 비좁고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당신을 모른다. 시기의 매력 이런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무슨 의미일까, 무슨 감정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저는요, 네. 약해지지 마라는 시가 있었어요. 그 일본 네. 시인이 쓴 시인데, 난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살아 있어서 좋았어. 라는 요 구절에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좋은 부분은 나희덕 시인의 숲에 관한 기억이었는데, 그런데 웅웅거리던 벌들은 다 어디로 갔지? 꽃들은 너는 어디에 있지? 이런 시도 있었어요. 참 나이덕 시인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참 다들 좋아하는 네. 것 같아요. 예. 좋은 맞아요. 시인이죠. 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일본 할머니 시인이거든요. 네. 네. 그분은 너무나 재밌는 게 90살에 처음으로 시를 읽기 시작했어요. 60 넘은 아들이 네. 혼자 사시는 노모를 위해서 그 문화센터 일본도 그런 데가 있는가 봐요. 문화센터 가서 시를 좀 배우시라고. 그 시를 배우셔가지고 99살에 첫 시집을 내셨어요. 아, 진짜. 근데 그 첫 시집이 네. 일본에서 160만 부가 팔렸어요. 대단하다. 한국에도 번역이 됐고 네. 굉장히 일본에서 화제가 됐고 네. 그쵸. 그 할머니는 102살에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시들이 얼마나 쉽고 투명한지. 그러니까 시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학력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세계를 바라보는 투명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정직한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시를 쓸 수 있다라는 걸 그 할머니 시인의 시집을 읽으면서 저도 너무나 공감하고 감명을 깊어서. 저하고 여기 평론가님도 각자 좋았던 시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선생님의 목소리로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좋아하시는 시, 들려주고 싶으신 시를 전문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여기에 다른 시를 소개했는데 네. 오늘은 이 하우게라는 시인인데요. 노르웨이 국민 시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시인인데 이분은 농업학교를 나와가지고 평생 정원사로 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신병이 좀 있어서 정신병원을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평생 시를 쓰신 분인데 시가 정말 놀라워요. 근데 그분 시 중에 짧은 시 한 편을 제가 네.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진실의 전부를 주지 마세요. 내게 진실의 전부를 주지 마세요. 나의 갈증에 바다를 주지 마세요. 빛을 청할 때 하늘을 주지 마세요. 다만 빛 한 조각, 이슬 한 모금, 티끌 하나를, 목욕 마친 새에 매달린 물방울 같이, 바람에 묻어가는 소금 한 알 같이. 네, 정말 짧은 시죠. 근데 시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갈증이 목마를 때
정말 차가운 물 한 잔이면 되는데 사람들은 바다를 원한다는 어. 거죠. 그거는 탐욕인 거죠. 근데 시는 바로 우리가 목마를 때 차가운 물 한 모금과 같은 게 시가 아닌가. 네. 그런 그 뭐든지 심지어 진실까지도 너무 넘치게 원하고 주는 것은 이것은 좀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는 낭비를 가장 미워하는 예술 장르입니다. 아, 그렇죠. 예. 절제가 낭비는 예. 있어서는 안 되는 게 그래서 시는 한 자를 더할 수도 없고 한 자를 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낭비를 미워한다는 점에서 자연과 닮았습니다. 자연의 모든 자연에서도 낭비를 배제하거든요. 오로지 낭비를 일삼는 것은 탐욕스러운 인간들만이 모든 부분에서 낭비하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시라는 걸 또 저렇게 낭비, 또 절제 이런 개념으로 들으니까 그냥 싹 이해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 멋지십니다. 얼마 전에 그 7곡의 할매 시인들 네. 예, 그 만나셨다고. 네, 갔다 왔습니다. 버스 타고 네. 시가 뭐고 시가 시가 뭐고 사실은 이제 발음으로 먹고 이렇게 하셨을 것 맞고. 같은데 그 할머님들을 직접 네, 만나셨죠. 그 할머니들 평균 연령이 거의 80 가까우신 네. 분들인데 이분들도 평생 시를 모르고 살았고 심지어는 국문을 해독하지도 한글을 해독하지도 못한 문맹자였는데 그 시를 그 한글을 배우고 또 시를 배워서 시를 처음 써서 묶은 시집인데 정말 시인들이 놀랐어요. 너무나 솔직한 언어들, 자기 언어를 구사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할머니들인데 그 할머니들이 갑자기 한글을 배워서 시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 재미에 들려가지고 네. 서로 시를 써내가지고 그것을 묶어서 낸 시집이 무려 6쇄를 찍었다고. 네. 그러니까 시를 어떻게 이런 노인들이 쓰겠어, 읽겠어, 관심이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반성하게 되고 오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받아보시면 진짜 와 대단하다. 시인이 보시기에도 그런 작품들이 꽤 있나요? 네, 그런 작품들이 오. 있었습니다. 그 정말 그런 체험이 아니고는 네. 그 쓸 수 없는 시. 근데 그 체험 자체가 질박하면서도 어떤 그 생의 그런 진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인상적 깊었던 시가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먼저 떠난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에게 쓴 그런 편지 같은 시인데 뭐 평생 사랑해줘서 그렇다 뭐 거기 잘 있느냐 근데 그 마지막에 키스는 한 번도 안 해줬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 뭔가 섭섭하셨죠? 네, 섭섭한 마음이. 네. 재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같은데 울컥하고 아 진짜 훌륭하시네요. 그거는 꿈에서 쓸 수 없는 진짜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얘기를 그렇게 썼는데 그게 뜻밖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울림이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여러 시들을 고르셨잖아요. 그 네. 고르시는 작업의 과정에서 늘 항심으로 가지는 않으셨을 거고, 뭐 어떤 날은 기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좀 막 격정이 있는 날도 있고, 그럴 때마다 좀 다른 시의 다른 제 구절들이 기분에 따라서 들어가요. 좀 달라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개 그 시가 소개된 날에 맞는 시. 네. 이를테면은 뭐 하지다 그러면 하지와 관련된 시들을 일부러 좀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런 계절 감각에 맞는 시, 그리고 뭐 봄이면 봄에 관한 시. 봄에 2년 전 4월에 우리 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물론 그런 시는 없지만은 그런 봄이 주는 어떤 비극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시를 찾아서 소개하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이 책 쓰시는 동안에, 그러니까 작업을 하시는 동안에 굉장히 행복하고 저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즐거우셨을 것 즐겁고 같아요. 행복했습니다. 네. 그게 잘 전이가 돼서 온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네. 책을 그리고 독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많이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저는 좀 읽다가 처음에는 시 읽고 설명 읽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그냥 시만 봤어요. 구절만 쭉쭉 보면서 넘기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돌아와서 읽어보면
내 느낌과 이런 차이가 있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활용법으로 좀. 네. 시가 이렇게 소개되면은 제일 먼저 SNS로 굉장히 많이 퍼져나갑니다. 네. 다양한 SNS로 그런 것들을 보는 즐거움도 있고 거기에 또 코멘트를 붙이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느낌 이렇게 읽었는데 자기는 이렇게 읽었다는 분. 정말 즐겁게 작업하신 것 같습니다. 아, 독자분들도 장석주 시인께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왔거든요. 만나보실까요? 글쓰기로 생계를 유지하겠다 결심하신 게 고등학교 때라고 들었습니다. 시인으로서 생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의 생계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는 저희 집 책장에도 꽂혀 있는데요. 다시 출판인으로서 베스트셀러를 내고 싶은 욕심은 없으세요? 네, 독자 질문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독자분 굉장히 단호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 오셨는데 글쓰기로 생계를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이걸 전업으로 삼겠다라고 결심하신 게 고등학교 때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실 시인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게 그렇게 여태까지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노하우가 있는지 유지를 하시는 생계 유지 노하우가 있는지 물어봐 오셨거든요. 어떨까요? 이분 제가 볼 때 본인도 예, 그 시인을 하고 시인으로 살고 싶은 그러니까요. 분이다.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그 시인으로 생계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저는 물론 시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지만은 제가 하는 일들은 좀 넓은 범주에서 어떤 그 저술가 혹은 문장 노동가 최근에 제가 하는 많은 작업들은 인문학 저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를 써서 들어오는 수입은 사실 몇백만 원이 안 될 겁니다. 그 중에 제 시 중에 제일 유명한 시가 대추 하나리라는 맞아요. 시인데 대추 하나. 이 대추 하나리라는 시 때문에 사실 저작권료가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해마다. 해마다. 근데 그런 시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입이 시로 벌어들이는 건 아니고 그 밖에 다른 책들을 쓰는 것에서 나오는 인세가 제 수입의 큰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20대 때 제가 출판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웠고 또 출판사를 한 10여 년 동안 경영을 한 적도 있고 그것도 다 시를 써서 생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전업작가로 사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했는데 사실 그걸 그만두고 지금 23년째 전업작가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 장석주 시인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네. 글을 쓰는 이제 말하자면 직업으로서 네네. 이게 그 생활 경제를 운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근접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또 뭐 굉장히 다양하시잖아요. 그 시인 분들이 직업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아주 완전히 다른 직업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또 그 어떤 시의 어떤 원천을 얻는 데 있어서 그렇게 다양한 생활의 이 어떤 양상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어떤 긍정적인 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그 세계적인 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T.S. 엘리어트 같은 시인은 뭐 은행원을 하기도 네. 했고, 카프카는 물론 시인은 아니지만 카프카는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다양한 직종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체험을 가지고 또 문학 작품을 쓸 수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은 시인들이 다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갖고 있죠. 교사, 교수, 네. 또 뭐 기자 혹은 출판사, 그 밖에 특이하게는 뭐 양봉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좀 특이한 직업들이 있죠. 포도밭 가꾸시는 분들 포도원 하시는 그런 시인도 있고, 농부 네, 시인도 농부도 있고, 있고. 다양한 시인들이 있죠. 이게 농담이기는 하지만 네. 대학이 시쓰기에는 제일 안 좋은 환경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볼 때 대학은 가장 삭막한 시간이에요. 두 번째 독자분께서는 그러니까 이 독자분들이 네. 이 장석주 시인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아는 그러게요. 예, 그런 그 오래된 팬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질문들이. 예, 청아출판사 시절을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대학 다니고 제가 한참 문학청년 노릇하고 네. 있을 때 내셨던 그 출판사 청아출판사의 책들을
보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시집이 이렇게 예쁠 수도 있구나부터 시작해서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독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정윤 시인의 시집 홀로서기 200만 부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유능한 출판인이기도 하시지 않았느냐. 다시 출판인이 되셔서 그런 베스트셀러 같은 것을 만드실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네, 저는 출판 편집자, 기획자로 한 15, 16년 정도를 살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출판사 직원으로 시작해서 근데 6개월 만에 편집장이 됐어요. 20대 중반에 25살. 제가 만든 책이 2권이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그 출판사 대표님이 저에게 파격적인 그런 인사를 했죠. 파격이네요. 와. 그리고 근데 저는 오래 있지 않고 27살 때 제가 출판사를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경영을 했는데 베스트셀러 한 100여 권 정도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까지 출판사를 키웠거든요. 사실 저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그 당시에 이제 문청이라고 하죠. 그 문합청년들이 장석주 시인처럼 그 시를 써도 말하자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꿈과 희망을 주기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네. 근데 어떻게 했는지 제가 원칙은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을 만든 거예요.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그 책을 한 권 한 권 만들 때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기쁨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뭐 제일 많이 팔린 책은 홀로서기고 그게 한 200만 부 팔렸고요. 뜻밖의 책들이 나갔어요. 이를테면은 시작법이라는 책이 80년쯤에 나왔는데 저는 초판 2,000부를 찍으면서 초판 2,000부만 나가면 좋겠다. 근데 이런 책이 35세 막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문청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 문제 시인 선집이라는 걸 냈는데 많은 시인들이 또 그걸 보고 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저는 지금 생활에 굉장히 행복하고요. 전업 작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고 있고 출판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소중하긴 하지만 다시 출판사를 하겠다는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해보셨던 일을 또 하시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네. 네. 자, TV 책방 북소리 오늘 장석주 시인과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질문 이제 공식 질문 드릴게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워낙 한 구절로 저희에게 한두 구절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한 구절은 장석주 시인에게 어떤 걸까 궁금하거든요. 인생을 좀 뒤흔든 감동을 크게 준 어떤 구절 좀 소개해 주세요. 그거 책 한 권 전체로도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책, 네. 19살 때 제가 읽었던 독일 철학자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에 피로 써라. 피가 곧 정신이다. 네. 그 구절이 제 인생의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또 그 문장을 말씀하시니까 그 19살 청년이 지금 이제 거의 60 가까우시죠? 예술 넘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정말 한평생을 이렇게 관통해 온 말하자면 단 하나의 문장 굉장히 그 감동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니체 가장 인생에서 침체되고 의기소침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인생에 대한 의욕을 크게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보온으로 제가 출판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도 니체 전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출판사를 시작해서 10권으로 된 니체 전집을 완간을 했습니다. 30대 때. 그 책 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물론 더 좋은 번역본이 나왔지만은 그 당시 많은 그 젊은이들에게 니체의 책들이 청하에서 나온 번역본으로 많이 읽혔습니다. 네. 진짜 그 한 구절이 선생님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명의 인생을 좀 그렇죠. 바꿀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그런 문장들 좀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조어 중에 인생템 이런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죠? 네. 인생 최고의 아이템 뭐 이런 뜻인데 우리 모두 인생템뿐만 아니라 인생 시 한 편씩 좀 갖고 있는다면 힘든 삶을 지나가는데 조금 더 수월하고 안정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 그리고 또 문득 네. 그 시란 쓰지 않고는 못 베길 때 쓰는 것이다. 이런 그 유치한 시인의 이야기도 떠오르는데요. 네. 고스란히 또 독자 입장에서는 또 시란 읽지 않고
못 베길 때 열심히 읽자 이런 말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역시 그 시가 있고 문화가 있고 또한 사유와 성찰이 있는 그런 인생이 진정한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이번 주말에는 내 삶에 있어서 인생시 한 편씩을 좀 찾아보는 줌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의미 있는 책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